안녕하세요. 참 세상에는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믿기 힘들 정도로 마음 아프고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고 슬펐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65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있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워낙 순수하고 비 오면은 미꾸라지 잡아서 엄마 가져다 드려 추어탕도 해먹고 배고플 때 다슬기 잡아서 냄비에 소금 살짝 쳐서 애들이랑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죠. 순박하게 살던 제가 20살이 되어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제 인생도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한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었고 그게 저를 무너뜨리고야 만 거죠.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된 저는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돌볼 틈도 없이 많이 무너지고 상처받고야 말았습니다. 시골 출신의 배운 것 없는 어린 여자를 얼마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찡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마침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병원 의사인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도깨비 감투 같은 것이 저에게 씌워지면서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교제를 하던 중에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임까지 꼬박 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뱃속의 생명체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저와 교제하고 있었던 남자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런 겁먹지 말고 내가 당신을 지킬 거라고 하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에게 기대라고 하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3년간은 아이 키우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미세하고 뭔가 촉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느끼고야 말았습니다. 제 남편이 갓난아이를 낳은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여자와 교제를 했고 저 몰래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죠. 제가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원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겹치는 지인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달해 주었고 제가 부탁을 해서 그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전달받아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살까 몇 번 고민해 보았지만 나 당신 불륜한 거 다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이는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냥 내가 참고 다 덮을게. 라고 하자 남편은 사과가 아닌 아니야. 미안해. 나 당신 더 이상 안 좋아해. 나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정말 첫사랑이자 끝사랑이 될 것 같아. 나 누굴 이렇게 절절하게 좋아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나 놓아줘. 우리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랑 양육비 다 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크고 그랬겠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알겠다고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이혼하자고 그리고 천벌받으라고 하며 그렇게 둘이 갈라섰고 저는 갓난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들어가서 양육을 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죄송했어요. 엄마는 그리 서울로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애 서울로 보내놨더니 덜컥 임신해서 네 인생만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이 키우느라 눈물을 흘리고 말 못할 사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는 누구보다 밝고 이쁘고 그리고 찬란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예슬이 아빠 없이 키우게 한 것 같아서 정말로 너무 미안해. 우리 예슬이 어딜 가든 환영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정말 찢어진다. 아빠 사랑 못 받은 것 같아서.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누구야? 나 엄마 딸이야. 엄마 딸은 아빠 사랑 안 받아도 항상 잘 살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엄마 사랑 너무 많이 받아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 그 사랑 흘러 넘치고 있어. 알고 있지, 엄마? 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참 고마웠어요.
딸은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특수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서 혼자 상경했다가 사람들에게 치이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무척 걱정이 되어서 저도 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방에서 사는 게 물가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훨씬 더 살기 편한데 딸을 혼자서 서울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빚을 내서 이사를 간 거죠. 딸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연극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실기하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파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걸 제가 주변에 있으면서 다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연극 이론 쪽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겉모습이 빛나야 하니까 그런 압박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느낀 것도 있었죠. 또 딸이 워낙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지요. 그래도 이러한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딸은 당당하게 또 멋지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또 소리 지를 정도로 짜릿했는지 몰라요. 우리 딸은 내가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요. 그렇게 딸은 저의 소망을 담아서 대학교 1학년 생활을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딸이 임신을 하고야 만 겁니다. 저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 거였어요. 엄마, 혹시나 해서 그래서 임신 테스트 해봤는데 2줄 나왔어. 나 어떡하면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고 아니 그게 진짜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딸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하지만 딸은 농담 아니야. 나 진짜 심각해. 하면서 주머니에서 테스트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머리로 전해졌고 현실을 부정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딸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 모르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불장난 같은 사랑에 빠져서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였어요. 저도 20살 무렵에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남편과 한급하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젊은 시절을 싹 다 흘려보냈잖아요. 제발 내 딸은 내가 지나온 길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빚까지 내어서 서울로 따라간 건데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왜 특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면서요.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 너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 다른 여자아이들은 대학 다니면서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인생 즐길 때 엄마는 그렇지 못했단다. 그래서 딸만큼은 학교 다니면서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인생 즐기고 그렇게 살길 바랐는데 딸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 나도 무서워. 앞으로 내게 펼쳐질 일들이. 그런데 나 이 아이 지우는 건 못하겠어. 그냥 나 평소에 아이 좋아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그 순간이 일찍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래. 그게 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확고한 딸의 의견이니까 제가 꺾을 수 없었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거기서 반대를 하겠어요. 알겠다고 한 뒤에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교 의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졸업할 때까지 2년 남았으니까 2년 동안 저희 친정에서 지원받고 졸업하면 바로 병원에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아이랑 이 여자 지키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아이 아빠도 의사인데 나랑 결혼하기 전에 저렇게 똑같이 말했다가 결국에 나 버리고 이혼했다고 예비 사이 앞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너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혹시라도 내 딸한테 마음 아픈 일 생기게 하면 엄마인 내가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숨만 더 푹 쉰 채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댁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깊은 고민 끝에 사돈댁에서 아이들이 살 집을 마련해주고 일정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둘은 혼인신고를 했어요. 몇 달 후 손녀가 태어났고요. 정말 손녀는 이뻤습니다. 제 아이도 딸을 지켰으니까 자기가 한 결정에 절대로 후회가 없고 지금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저는 딸의 그러한 결정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결정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요. 딸의 등을 두들기면서 우리 딸은 엄마 딸이라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사는구나 하면서 딸을 도와서 손녀의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술술 풀리는 인생길만 남은 줄 알았던 그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손녀의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겁니다. 6살 때 소아백혈병에 걸린 거였어요. 아이가 기침할 때 토를 하고 갑자기 픽픽 쓰러지더니 남들과 다르게 유난히 삶에 지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상해서 빨리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고 거기서 백혈병 판정을 받고 바로 암센터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멘붕이 와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살았어요. 저는 일을 해야 해서 틈날 때마다 딸과 손녀를 찾아갔고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이쁘던 제 손녀는 머리가 다 빠지고 미라처럼 살도 쭉 빠지면서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저는 그걸 다 지켜보는데 어른도 견디기 힘든 항암을 어린아이가 견디다니 너무나 안쓰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완치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천사 같은 제 손녀를 황망하게 데려가 버린 겁니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아이를요. 제 딸은 딸을 잃고 난 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슬픔을 느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웠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미라처럼 살게 되었고요. 진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딸이 더 힘들 게 뻔했기 때문에 딸을 위로해 주려고 무척이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딸 괜찮다고 생명은 다 저버리기 마련이고 건강하게 애도를 해야지 다음에 찾아올 생명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사실 제가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봤자 남편이 옆에서 아내를 토닥여주고 위해주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서방한테 우리 딸 좀 잘 위로해달라고 남서방 지금 힘들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남서방에 그래도 내 딸보다 더 이성적이고 강하니까 좀 마음을 써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럼 남서방이 저와 제 딸을 배신한 겁니다. 손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 몰래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페이닥터 같이 하는 이혼녀랑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 딸의 친구가 말해준 거랍니다. 딸이 슬퍼하면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딸의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너 괜찮아? 아이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난 괜찮아.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래 다행이야. 그런데 있잖아. 너 남편이랑 이혼했어? 응?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이혼한 거 아니었어? 아니 이혼한 것도 아닌데 네 남편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이상하네. 신랑이 나 모르게 뭐 진행되는 일이 있기라도 한 거야? 라고 물어보자 그 친구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제 딸에게 말해준 거였어요. 자기 친구가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입원하고 밤늦게 물 마시러 나갔다가 사위가 거기 이혼한 여자 부원장이랑 작은 방에서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짓 한 것을 봤다고 말을 하고는 그 찰나를 문틈 사이로 찍었다고 합니다. 제 딸은 그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딸은 그걸 보고서 거의 기절할 듯이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전 남편이랑 내 사위가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바로 사위에게 찾아가서 힘껏 뺨을 내리쳤습니다.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나? 하면서요.
사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에게 말했고, 저는 딸에게 받은 불륜 사진을 사위 얼굴 앞에 내보이면서 입이 두 개라도 말할 수 있겠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위는 어떻게 이 사진을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렇게 되었다고, 그냥 딸 잃은 슬픔을 동료들과 나누다가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짓을 했다고 실토하더라고요. 진짜 허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에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냅다 사위의 뺨을 갈겼고, 사위는 죄송하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이혼했지만 딸은 그 이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죽겠다고 시도도 하고 심각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제발 살아만 있으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너의 그 달고 다른 마음도 다 치유해서 낫게 해줄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 위로는 소용이 없었죠. 새벽에 이상하게 눈이 번쩍 떠져서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봤더니 딸이 문자 하나를 남겨둔 겁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미 지쳤나 봐. 매일 해가 뜨는 게 무섭고 더 이상 하늘을 보고 싶지가 않아. 더 이상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아.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유서였습니다. 제발 안 돼 딸아 하면서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서에서는 위치 추적을 통해서 딸의 핸드폰에 낙동강 모습지 근처에 위치가 잡힌다고 거기 관할서에 사람을 보내서 바로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시간은 흘렀고 하루 이틀, 사흘이 흘러도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실종된 거라고 말해달라고, 우리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실종된 거라고 하면서 저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색 중 낙동강 습지 쪽에서 제 딸의 신발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여기서 빠져 죽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곳이 습지고 낙동강 쪽이니까 시체가 떠내려가거나 혹은 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부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신발까지 발견된 이상 더 이상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거의 경찰 100명을 풀어서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죽었다면 시체라도 발견해야 하는데 실태도 발견하지 못하고 엄마의 마음은 그냥 타들어가는 거죠.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허망했던가, 왜 나와 내 딸의 인생은 안녕하지 못하고 저승 떠돌아다니는 망자처럼 불안한 건가 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 저는 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도 안 만나고 거의 밥도 먹지 않은 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절에 더 이상 붙어있을 돈도 없어진 저는 죽을 용기도 없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 단칸방에서 간신히 국가 보조금으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몇 잔하고는 저는 딸이 실종된 그 낙동강으로 무작정 갔어요. 나도 죽은 딸 따라서 가려고요. 낙동강 습지에 도착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물이 다 빠져서 도저히 제가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은 왜 죽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게 하는 거냐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습지 안쪽에서 어떤 물체가 꿈틀거리는 겁니다. 뭐야 하면서 가까이 보니까 아니 웬 여자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는 그 습지로 냅다 뛰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본 그 여자는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뭔가 싶었던 저는 아니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는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힘을 내서 살면 안 되겠냐고 딱 그녀를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세던지 제 손을 뿌리치고 더 깊은 물가 습지로 뛰어들길래 저는 큰 소리로 여기 사람 살려요! 사람이 죽으려고 해요! 제발 살려줘요! 하면서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가던 그 동네 이장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저희를 발견하고는 몸을 던져서 그 여자를 저와 함께 끌어냈어요.
이장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고는 이봐요. 가까스로 그 지옥 구덩이에서 탈출했으면 악착같이 살아야지. 살겠다고 우리 동네 온 거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이장은 이 여자가 고아 출신인데 열심히 살다가 사업을 망한 이후로 우리 동네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약간 조현병 증상이 오더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동네에 살고 있던 정신과 의사에게 이 여자에 대해 말해주었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그녀를 데리고 자기 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강제 감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자니까 그 여자를 자기 병원에 입원시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을 시킨 거였죠. 그 여자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 없다고 크나큰 배신감을 느껴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그 병원을 탈출한 겁니다. 그 여자는 그 의사에 대해서 신고를 했지만 손쓸 수 없게 술을 다 써놓아서 그 의사는 처벌받지 않았대요. 그 동네에서 그 의사는 이사를 갔고 그 여자만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트라우마가 생긴 것인지 그냥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다고 이장님한테 상담을 받다가 낙동강에 몸을 던지려고 하다 그때 저에게 발견된 거였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풍파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눈을 꼭 감았어요. 제 친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제 친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딸도 똑같이 힘들어하다가 이 낙동강에서 몸을 던졌어. 시체도 못 찾고. 아이고, 정말 너무 슬프네. 신발만 낙동강에서 발견되었는데 나는 시체를 못 찾아서 우리 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자식 잃은 엄마도 사는데 이쁘고 젊고 아직 가능성 무궁무진한 아가씨가 왜 허망하게 죽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제 딸의 사진을 본 그 여자가 엄청 토끼 눈을 하면서 이 사람 그 병원에 있던 여잔데? 하면서 그 병원에서 자기가 정상인이라고 우기던 여자가 있었다며 제 딸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내 딸이 설마 하면서 그 병원이 어디냐고 저는 물었고 그 여자가 병원 이름을 말해준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안에 그럼 내 딸이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거기 무작정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그 병원 우리 동네에 살았던 의사놈이 운영하는 곳인데 쉽지 않을 거야. 일단 내가 그놈이랑 친분이 있으니 그놈의 병원에 찾아가서 내부를 보고 그리고 그쪽 딸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주면 감사하겠다고 했고 이장님은 그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장님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주는데 그 사진은 방 안에 누워있는 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저는 완전히 제 딸이 맞다고 목에 붉은 점 저거 내 딸이 맞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야 이게? 하면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바로 저는 형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종신고 처리된 사람 찾아낸 것 같다고 하면서요. 경찰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저는 경찰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기함을 지를 정도로 놀랐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 병원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왔으니 병원장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문을 열어주었고 그 안에서 죽은 줄 알았던 제 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그 낙동강에서 진짜 죽으려고 했던 제 딸이 거기 몸을 던진 거였어요. 겉으로는 물이 깊어 보이는데 그곳이 습지라서 거의 몇 센치 안 되는 깊이에 진흙이 깔려 있었고 제 딸은 죽지 않고 신발이 빠진 채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 딸이 무진장 술을 많이 먹었고 인사불성인 상태라서 본인 이름도 뭣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 딸을 발견한 미친 정신과 의사가 자기 병원으로 무연고자인 줄 알고 끌고 간 겁니다. 제 딸은 연기 연습하느라 지문이 다 다를 정도였으니 신원 확인도 못하고 그렇게 병원에 끌려간 겁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돈을 받으려면 그 사람 신원이 필요한데 제 딸이 말을 안 해주고 자기는 정상인이라고 주장하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당했는데 이번에 또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를 고소하면 자긴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제 딸을 거기서 강제로 감금한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속에서 천불이 났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내 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사건의 중요성을 파악한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바로 그 의사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면서요. 마음이 아팠죠. 우리 딸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딸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번 일을 마냥 나쁜 일로만 생각 안 하려고. 사는 게 싫어서 죽으려고 몸을 내던진 내게 누군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준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나 지금 행복해. 감금되어 있다가 일상을 되찾았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일은 없다. 정말로 그 의사 덕분에 안 죽고 엄마 얼굴도 볼 수 있고 나 이제 힘내서 살 거야. 남자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없을 거고 또 남자가 뭐라고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랬는지 그런 짓 절대 안 할 거야. 엄마, 나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힘 합쳐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이 살아있었구나. 이건 기적이야. 하는 마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의사놈은, 그 개놈 자식은 징역형을 받았고 의사 면허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제 딸은 학교에서 재적 처리되었지만 재입학 절차를 통해서 지금은 다시 학교에 다니고 다시 자기의 꿈을 찾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네요. 저는 그런 딸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내 딸만큼 이렇게 강인한 사람은 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